제 피 같은 돈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렇죠. 네, 요즘 가장 핫한 게 또 암호화폐이기도 하죠. 이 핫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다 같이 또 모여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또 핫한 교수님을 또 안 모실 수가 없잖아요.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벌써 띄워주시고 뭘 물어보시려고. 오늘 많이 배워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즘 진짜 핫하죠. 암호화폐. 요즘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핫하고,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 근래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코인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국가가 한번 싹 정리를 했었었는데, 이제 국가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전 암호화폐, 가상화폐밖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할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를 그 단어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 자산입니다. 자산을 보는 거군요.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네네. 거래로 막 왔다 갔다 물건 사는 거야? 이런 화폐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일종의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하고 그런 형태로 앞으로 관리를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광풍이 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개발자가 이것의 이름을 코인이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붐업이 된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색다른 접근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비트플라워라고 했으면 이게 누가 샀을까요? 그런데 코인이라고? 비트코인? 이건 뭔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화폐인가? 이런 인식들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코인이라고 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대용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으로 그게 많이 흘러들어갔고, 일부 사람들은 그게 아마 미래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믿음 속에서 많은 돈을 실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 대상인 세계적인 회사들,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현대차,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돈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같은 개인의 자금은 얼마 없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은행 또는 증권사 이런 데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인이라는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 개인들이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이 시장을 키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코인이란 단어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하게 고민해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또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또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세 분들은 모르시는 눈빛이 지금 강렬하신데, 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토시 나카모토 알죠? 만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일본 분 아니에요? 네, 역시 모르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일본 분인지 호주 분인지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개인인지 하나의 팀인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만든 이 개발자로 보이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나서 그 만든 것에 대한 나름대로 페이퍼를 냈거든요. 논문을 하나 써서 냈는데, 그 논문의 저자명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기를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엔지니어로 보여지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컴퓨터로 가동되는.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드셨습니까를 물어봐야 될 그 당사자. 네.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야. 저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우리가 쓰기를 바랬을 거야 라는 우리의 일종의 추측만 난무할 뿐이에요. 뭔가 전설 같은 거 좀 그렇죠. 남기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학자분들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일상생활에 화폐를 대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들의 소견이에요. 아, 그래요? 설사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초기에 만든 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버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버전 1이 완벽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수정 보완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보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지 몰랐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사고 팔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버전 2, 버전 3로 이런 걸 잡아가는 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발자는 사라져 버렸죠. 근데 이 정도 핫하면 나올 때 된 거 아닌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안 나타나요. 가끔 타블로이드지에 내가 개발자다 하면서 아니 그 언제 만들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개발 시점과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 발표된 논문이 발표된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네. 그 경제 위기 왔을 그때가. 줄리앙 씨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경제 위기,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믿고 금융 시스템을 믿고 수많은 거래를 하다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낭망한 거죠.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융 상품들을 허용해준 금융 당국은 뭐 하고 있었던 거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부도덕하게 매매를 하고 본인들은 분명 이게 부도가 날 걸 뻔히 아는 금융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막바지까지 고객들에게 사라고 권하는 이런 행태를 국가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개발한 그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읽어봤거든요. 이건 분명 이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99%.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한편으로는. 맥락을 알아요. 그리고 네. 굳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쓰면 우리 자잘한 건 설명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맥락이 쭉쭉 넘어가는 건 분명 이 사람은 금융권 어느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좀 만들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팀이 아닐까, 이런 저희는 그런 추측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글로벌 금융위 그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힌트를 거기다 남겼어요. 힌트? 어떤 뭐냐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처음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코인을 그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드디어 비트코인 1호를 만들었어. 그거를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제네시스 코인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처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든 비트코인 그 알갱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갱이 옆에 본인이 이니셜 같은 걸 새겼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요.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 영국 재무장관 두 번째 은행 재정 원조 초읽기 들어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영국이라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에서 그 금융 당국에서 또 이거 못 막아서 돈 집어넣기로 결정했다더라. 이 신문 기사 내용을 코트에서 거기다 그대로 박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금융 당국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다? 이 금융 생태계는 분명 필요한데 난 이제 중앙은행 같은데 아니면 금융 당국에 세금 안 내겠어. 우리끼리 자치 방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관리 감독합시다.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금이 뭐 지폐가 자꾸 손상되고 동전 하나 찍을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고요. 이런 불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블록체인으로 금융거래를 하나 하는 걸 만드는데 대신 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에 참여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거래를 참여할 유인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시스템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뒷받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서 그게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걸리죠. 그렇죠. 원래 빨라야 되는데. 예, 그렇죠. 바로 떠야 되잖아요. 우리 신용카드 하면 바로 뜨잖아요. 내가 그렇죠. 결제됐네. 띵동.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한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비트코인 체험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참여하러 왔었는데 그게 마침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살 수 있는 그 체험을 하는 걸 찍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을 서 있었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세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버튼을 계속 갱신을 누를 때마다 35원 비싸졌네, 싸졌네 이렇게 되다가 제 차례가 딱 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또 좀 올라가지고 잠시만요. 몇 번 더 눌러서 낮아진 다음에 산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과연 그런 고도의 금융 전문가가 이렇게 정말 초단위로 시세가 바뀌는 화폐를 우리가 진짜 현금 대용으로 쓰게 만들었을까? 그건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 화폐, 뭐 가상 화폐, 암호화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이것들이 그 시초가 비트코인이었었는데 그 비트코인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흘러온 거고 수많은 알트코인이 생긴 건데 그 비트코인을 우리는 계속 뭘로만 이해를 해왔다? 화폐. 왜? 코인이란 이름 때문에. 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가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보호해드리고 국가의 체계 안에서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저게 뭘까를 들여다봤더니 아무리 봐도 화폐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거는 일종의 자산, 금융상품과 같은 가상의 형태의 자산이겠구나.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비트코인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디지털 코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지 감이 좀 오셨죠? 네. 비트코인으로 시작됐던 이 가상 자산, 암호화폐 이것이 지금 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다시 코인을 고민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은 우리가 다 코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를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개발했는지 어떤 이유로 개발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 만들었지 몰랐다고 해서 무가치한다는 의미 절대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달라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보고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확실한 목적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플레이 스토어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뭔가 앱을 사거나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그 이더리움은 그 생태계 안에서 이더리움으로 지불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더리움으로 물건이든 서비스를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보겠다라는 게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의 목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리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플은 뭐냐 하면 원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관심을 두기 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지금 자신들이 거래를 하고 나서 국제적인 송금을 할 때 그 송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디지털적으로 뒤쳐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페이스북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벨기에에 있는 제 친구라든가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실시간적으로 정호가 글 썼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보여요. 자, 그런데 한국에 여기 우리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 지점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키 운동화 판매된 그 금액이 그 미국 본사
그 미국 본사까지 흘러 들어가는 데는 거래가 일어난 날부터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려요. 결제금 받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죠. 저 송금할 때 막 진짜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가족 해외 사니까 가끔씩 이제 엄마한테 이제 용돈 보내드릴 네. 때 주소도 다시 쓰고 제 이름도 다시 쓰고 이게 엄청 복잡해요. 맞아요. 쉽진 않고. 이 수수료를 줄이고 바로 거의 실시간적으로 금융거래가 딱 집계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봤더니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트코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본 그 수많은 가상화폐들은 전혀 다른 목적과 또 정확히 말하면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코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적받는 거. 야, 너 이상한 데 투자하고 있어.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넌 지금 거기 관심을 두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가상이니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실체가 없는 거에 투자한다. 맞습니다. 또 예. 뭐가 있을까요? 거의 주식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분이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실 뭘 사는 겁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죠. 정확한 대답이세요. 그 기업이 도대체 연간 얼마를 벌고 앞으로는 더 얼마가 될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다는 아닙니다. 모든 가상자산이 다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요.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진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코인을 거래하면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의 숫자, 총 숫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국은 근데 진짜 많은 게 유럽에 가면 제 친구 중에 코인 하는 친구 2명밖에 거의 없어요. 유럽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많아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엄청 많아요. 예. 우리나라의 투자 광풍이 어느 정도냐면요. 블록체인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추정한 인구가 660만 명이에요. 한국 지금 5천만 명을 되잖아요. 예. 10% 이상이네.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은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거는 되겠죠. 이제 할아버지부터 포함해서도 꼬맹이까지 꼬맹이까지 다 합친 다 거잖아요. 합쳐서. 예. 꼬맹이들 아직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예전에 만들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린애들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하네요. 저도 해야 됩니까? 자, 다 들어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자, 660만 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일 거래량, 하루입니다. 하루 거래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수천억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다니지 않나? 업입니다. 업? 조로 넘어가나요? 1조? 업입니다. 10조? 업입니다. 100조? 100조는 아니고요. 하루 거래량이 13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만? 네, 한국에서. 하루 종일 깨어있잖아요, 또 시장에. 그렇죠. 24시간이기도 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하나 사는데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제가 5천만 원을 내고 그 코인을 사잖아요. 그 5천만 원은 어디로 가요? 지금 반쯤 넘어오셨네, 벌써. 그 일단 5천만 원 산 거는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5천만 원어치 경제적 가치를 코인이라는 걸로 환원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 5천만 원 있던 사람이 그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샀다. 저기 우리 한국거래소라는데 내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한 5천만 원어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을 주고 5천만 원어치 샀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가 이 5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은 당신 겁니다라고 그 사람이 그냥 인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걱정이 되죠. 그 인증을 해주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주식은 국가에서 이건 얘 거고 이건 얘 거야 다 관리를 해주고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그게 국가도 아니고 사기업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회사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필요하면 드릴게요. 하고 있는 벌써부터 거죠. 걱정되는데요. 빼고 싶은데요, 갑자기. 그럼 거래소는 몇 개나 있는데요? 거래소가 지금 저도 요즘은 숫자를 세다가 못 셌어요. 제가 마지막 셌던 게 한 50개까지 세보다가 계속 생겼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래소에서 어떻게 그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죠? 제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야,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날 수가 있겠구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어떤 규칙을 정했어요. 요런 것까지는 꼭 지켜가지고 우리 국가에 허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만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암호화폐가 있었어요. 그 코인이 있었는데 이 거래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종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난 계좌를 여기에 만들었는데 왜, 또 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어떤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증권사 단말기에 뜬 그 주식들, 회사의 어떤 증권들을 사거니 팔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중에서 어디에 계좌를 털던 항상 똑같은 주식 종목들만 화면에 떠요. 그런데 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의 거래소들은 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소마다 자신들이 거래를 해줄 코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거래소에서는 이 예를 들어서 경기 코인 이건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이걸 거래하도록 등록해줘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B라는 거래소에는 경기 코인은 뭐 거래하기 적합하지 않고요. 수원 코인이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거래소에서는 이 코인이 있는데 저쪽에는 없고 그냥 개인 사기업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도 없고 언제 생길 수 있을지도 좀 아직까지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해봅니다. 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거래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아직 부재한 상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교수님 자꾸 코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 좋은 거 나쁜 거가 지금은 혼재되어 있을 뿐이지 뭐 많은 거래소가 폐쇄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잃어버리면 지구상에 이제 코인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ICT 분야에서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카카오 또 네이버 다 IT 그 개발자들이 가는 회사잖아요. NC소프트나 이런 데죠.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개발자 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거 지금 어디로 전부 포진이 되기 시작했냐면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에 다 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벨기에에서 오셨잖아요. 예. 벨기에 바로 옆에 있는 룩셈부르크. 네.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적인 금융의 허브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 IT 회사인 넥슨이 지사를 만들겠다고 넥슨이 룩셈부르크에 네. 지사 만들었다고요? 지사를 만들겠다고 사람을 보내고 그걸 룩셈부르크 국가 당국과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룩셈부르크는 그 카인과 노래에서 룩셈부르크 말고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룩셈부르크는 버스 살짝 잘못 생각하면 국가를 벗어나요. 진짜 국가가 너무 작거든요. 자, 그렇게 작은 나라에 우리나라 넥슨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지사를 세우려고 한다. 그 지사가 뭐 어떤 지사냐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사 차리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왜 그럴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 하고요. 20세기에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뀐 게 있어요. 20세기에 그 기업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해주는 유료 서비스로 발전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21세기 전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부 고객들에게 대부분 무료로 주잖아요. 제가 구글에서 수많은 서비스 이용하고 해외 나갈 때마다 그 구글 맵 없으면 이제 어디 돌아도 못 다니는데 그죠. 그때마다 구글이 저한테 단돈 1달러라도 받아간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21세기 이제 중반으로 슬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특히 코로나19 터지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제 뉴페이스들,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저 기득권을 깨고 내가 한번 새로운 판을 열어보겠다라는 또 신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구글 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썼던 포털 사이트가 뭐였어요? 야후였잖아요. 야후였어요. 지금 누가 써요, 지금? 그때 구글의 그 두 청년이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해서 세상이 진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또 다른 그런 스타트업들이 베를린, 이스라엘, 그 다음에 뉴욕, 실리콘밸리, 상해도 마찬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가 이 코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스타트업 CEO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세 분이 엄청난 갑부들이야. 그래서 이 세 분들에게 투자를 설명회를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네, 한번 잘해봐요. 들어보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이. 하면 그렇죠, 이 에이, 반응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맞아요.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플러스 알파.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이버 처음 생길 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요. 가입할 때 분명 그 약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막 누르고 그냥 로그인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제 데이터가 이렇게 비싼지 전 몰랐었어요. 그렇죠. 누구도 네. 네이버하고 다음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들. 내 데이터죠. 나의 데이터. 나의 데이터예요. 나를 활용했잖아요. 나를 활용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뉴스 검색하고 거기서 메일 보내고 내가 거기서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뭐 물건 팔고 싶은 사람에게 광고 수주해서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잘 썼던 건 있죠. 바로 요즘 새로 대두되는 스타트업들은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다른 걸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네이버 다음을 뛰어넘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오 포탈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오 포탈은 이 정오 포탈에 연동되어 있는 정오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오 코인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로그인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줄리앙은 100시간을 썼고 우리 아나운서님은 50시간을 썼다. 박 배우님은 또 예를 들어서 200시간을 썼다 그러면 그 여기에 데이터를 남겨준 그 시간에 비례해서 연말에 코인을 다 드리는 거예요. 200시간 쓰셨으니까 200코인 주고 100시간 썼으니까 100코인 주고 50시간 썼으면 50코인을 주는데 네. 지금까지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네이버 주주나 다음 주주가 아니면 그쵸. 나에겐 1원 한 장이 안 들어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한 정오 포탈에서 정오 코인이라는 이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정오 주식회사에는 투자를 안 했어. 하지만 내가 거기 많이 트래픽을 남겨줬어. 그런데 연말에 했더니 나한테 200개의 코인을 줬네? 그럼 그 200개의 코인을 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오 포탈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정오 포탈은 갑자기 그 200개 코인을 어떻게 현금을 주느냐? 제가 연말에 단기 순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단기 순이익 중에서 일부는 물론 주주들에게 주고 나머지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가입 어디서 하나요? 네, 그 전에 투자합시다. 투자 좀 일단 하고. 저한테 투자를 하셔야죠. 네. 아, 투자하겠습니다. 자네 아이디어 투자합시다. 괜찮네요. 네. 이 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또 이제 전 세계적인 또 붐이 일어나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웹툰입니다. 네이버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막 잡고 있잖아요.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큰 플랫폼에서 새로운 신진 웹툰 작가들을 모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을 제안하려는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 네 웹툰을 보는 그 시간, 런닝 타임에 비례해서 코인을 줄게. 그리고 그 코인이 나중에 돈으로 바뀌어서 얼마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환원하는 방식. 어찌 보면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내가 투자의 대상으로서 그걸 산 다음에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내 본연의 업,
내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대가로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되게 재밌게 뭐 게임하면 거기서 뭐 아이템 같은 거 사잖아요. 네. 그럼 요새는 그 아이템 판매하는 그 NPC 그 가상 네. 인물도 수익에서 내는 걸로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도시도 맞아요. 팔고 월세도 막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빵집도 열고 뭐 이러던데요. 요새 게임에서. 맞습니다. 이제 이 코인이 이제 가다가 이제 진화 발전하다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또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의 공간, 이제 우리 지금 현실 공간과 비슷한 어떤 가상의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내 아바타가 아니면 어떤 뭐 캐릭터가 계속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활동을 할 때 전개되는 여러 경제적인 거래를 그 안에 있는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사거니 팔거니 하고 그 안에 있는 땅이나 물건도 사거니 팔거니 하고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달라졌구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면 그런 물건을 사거니 팔거니 하는 그 디지털 화폐도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상상이 좀 안 가요, 솔직히. 아,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제 주변에 많은 학자들, 정책 관료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아직도 코인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러세요? 그 이유가 자신들이 그동안 마주쳐왔던 전통적인 투자 대상들, 전통적인 화폐하고 많은 게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없어질 거야. 결국 지금 사람들이 허황된 것만 쫓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IT 쪽에 이제 기술 파트에 있는 네.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큰 서막이 열린 거일 뿐이고 지금 너무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혼탁해졌지만 요게 싹 걷어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게 이 MZ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 다른 또 거죠. 윗세대들은 너무 환경이 다른 맞아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주식에도 그런 얘기예요. 은행주, 전통 은행주와 카카오뱅크를 같게 볼 것이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그렇네. 것이냐. 진짜 그렇네. 응.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화폐 세상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인제야? 이제 시작이에요. 저한테 가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뭐 사면 됩니까? 그걸 얘기하고 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면 되나요? 뭐 사면 되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제가 피해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정해진 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네. 다른 가상화폐들 이제 제 설명 딱 다 들으시고 느낌 오시죠? 이거는 기술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칼을 강도에게 주면 그건 남을 위협하는 수단이지만 그 칼을 의사에게 주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는 이 커다란 어떤 새로운 기술력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걸 어떤 혁신적인 기업가가 어느 비즈니스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연극 시장에서도 코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인은 예를 들어서 연극의 어떤 새로운 연극 공연을 시작할 때 네. 그 연극 공연의 자본금을 코인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연극이 잘 됐을 때 그 코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요. 요새 그게 축구팀이 하잖아요. 요새 축구팀들이 네. 토큰을 발행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파리 사쟁망 PSG 같은 아, 거라거나 PSG에서? 바르셀로나 같은 데서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메시가 PSG로 갔잖아요. 갔죠, 네. 같이 확 올라갔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코인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폐를 어떻게 이렇게 공통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자, 좋은 설명이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시죠? 네, 당황을 했어요, 지금.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코인들이 여러 개 있는 건 마치 우리나라 달러, 원화, 위안화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통화로 합쳐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줄리앙의 고향인 유로죠. 예. 그죠. EU가 유로존이라는 존을 만들어서 단일 통화를 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걸 합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들은 진짜 나중에는 코인의 통폐합도 일어날 겁니다. 코인 스스로가 M&A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코인 몇 개를 우리가 합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갈 겁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또 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옛날에 프랑스 프랑이나 독일 마르크보다 유로화되고 나서 훨씬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된 데가 있고 또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합칠 수가 없어요. 왜? 경제적으로 맞물리는 게 이렇게 합쳐서 이득보다도 오히려 손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다 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도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한다. 예, 가상화폐. 네, 아니에요. 하나 또 요즘 카드 쓰고 하면 포인트 같은 게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어떤 제품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포인트를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새 이게 게임에서 버는 그 가상 돈이잖아요. 네. 게임에서 버는 돈이 포인트 아닌 가상 화폐로 받으면 그거 현금화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동차가 있고 네. 대형사, 소형차, 뭐 택시, 그냥 내 자가용, 디젤, 휘발유 뭐 다양하잖아요. 기술도 똑같고 그 기술이 구현된 코인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코인은요 다른 코인들을 마치 포인트처럼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통합 코인으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게요. 그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코인이라는 걸 또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인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 치고 굉장히 좋은 예시 하시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네. 질문 해주신 거예요. 네. 점점점 이게 지식이 들어가네요.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서 사실 BTC 마켓이란 네.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더리움 마켓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잔뜩 채굴해 놓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채굴해 놓은 비트코인을 일부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그 비트코인 안에 블록체인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총량은 우리가 저 금고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을 새로 형성했고 그 비트코인 내가 채굴해 놓은 전체 양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거나 해도 전혀 금액이 바뀌지가 않고 거래소마다도 전혀 금액이 바뀌지 않게끔 내가 새로이 설정하는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원체계는 누가 그거를 갑자기 코드를 부여받아서 막 변형하고 이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계속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로 정의 내리고 하나로 규정 지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주식과 코인 사실 다른 이제 대체 투자로 보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업들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음. 코인 시장에까지도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다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네. 제가 사실 본인이요? 저요. 그런데 왜 코인을 10개씩 사신 거예요? 아니 맞아요. 저 거래소에서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는 워낙 환경이 빠르게 예. 변하고 사회 사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시켜야겠다. 중요한 말씀. 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지만 이쪽 암호화폐 쪽도 넣어놓고 그리고 뭐 주식 뭐 정말 시드머니가 생기면 부동산 내가 되는 여건에선 한번 분산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한 굉장한 거거든요. 자산가신데 우리 다 친하게 지내요. 특히 안전한 자산이 아닐 때는 이게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절대 무리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저는 반드시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안전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쓰셔야지, 저는 알바한 거 전부 다 이번 6개월 동안 번 거 전부 코인 한 10개 샀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저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막 해킹 얘기도 많잖아요. 뭐 엄청 무섭잖아요. 내 돈이 갑자기 해킹되면 이제 정부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금 통장이나 이런 금융 거래를 제도권에서 수용해 준 데서는 하면 그게 불법적으로 누가 그 자금을 인출하거나 그러면 네.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추적을 한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근거가 되게 부재해요. 정부도 솔직히 이거를 해킹을 당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지 그것도 솔직히 아직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 자산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득도 전부 내 거지만 가상 자산에 투자해서 생기는 모든 위험은 아직까지는 국가도 다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감수하겠다. 국가도 이제 단계적으로 자꾸 이걸 제도권에서 포옹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미비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제 경험이 또 생각났어요. 경험이 많으신 재밌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세요. 네. 뭔가 많은 응어리가 아픔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속상해서 해킹 얘기해서 나 지금 해킹 당했나? 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게 기술력 때문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BTC 마켓에 있는 어떠한 코인을 사고 싶어서 네네.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빗썸으로 옮겼어요. 네. 왜냐하면 빗썸 BTC 마켓에 그 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옮겨서 넣었는데 제가 분명 원화로 얼마를 넣었는지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옮겼는데 투자되어 있는 금액하고 원래 원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피 같은 돈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렇죠. 그걸 알았더라면 그게 문제예요. 네. 바로 이제 이게 이 워낙 체계가 복잡 다단하고 매번 바뀌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일로 옮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 이게 가치가 갑자기 유실됐는지를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고스란히 내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이거 거예요. 해킹은 아닌 거예요. 해킹은 아닌 거죠. 그럼 네. 다시 옮기면 안 돼요? 그럼 더 돈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키세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유실했거나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를 유실해도 우리는 마음 편한 이유가 은행에 가서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러면 다시 받을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상자산은 그 위험성도 내가 고스란히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자산은 위험하다고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위험한 투자의 대상이다. 단 아직까지 국가에서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내가 모든 위험을 다 떠안는다는 것도 기억하셔라.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쏟아내는 양산소가 또 우리 한국입니다. 예.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런 거래소에서 남의 채굴해 놓은 걸 살 수도 있고, 네네. 자기가 직접 채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뭐겠어요?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또 누구예요? 바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찾아서 전 세계를 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코로나 발발하기 전인 1월달, 2월달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출장을 갔었거든요. 채굴하러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때 베네수엘라 경제가 아주 그냥 정말 어려워서 네, 인플레이션이 맞아요. 너무 올라갔다고 그 인플레이션 현장을 좀 취재하는 그 다큐멘터리 팀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현지 코디 분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 분이 있는데, 요즘 베네수엘라 너무 살기도 어려워졌고 치안도 이제 너무 뒤숭숭해져서 이제 한국인들은 다 철수했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원유 산유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복지로 줄 수 있는 게 석유 싸게 팔거나 아니면 석유를 태워서 줄 수 있는 전기료가 정말 값싸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제일 싼 나라가 어딘지 찾아보다가
채굴기 들고 채굴기 사서 거기서 그걸 가동하시는 한국인들이 또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내전 상태로 총 쏘고 대통령 2명이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서 황제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대단해요. 정말 열정이 넘치시네요. 열정이 넘칩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탄자 붙은 국가들 또는 네, 뭐 카자흐스탄, 하여튼, 모스탄. 동유럽 일부 국가들을 또 갈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 연구 때문에 갔었었는데 여기는 우리 교민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여기 수도에는 얼마에 살고 어디에는 얼마에 사고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신 게 수력발전소 근처에 몇 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근처에.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뭐 있다고? 수력발전은 석유도 안 떼고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료가 싸다. 싸죠. 이렇게 이제 코인이 광풍이다 보니까 네네. 아예 채굴을 남을 대신해서 해주는 채굴업이 생겼어요. 남을 대신? 네. 대행? 그러니까 대행을 해주는 거죠. 내가 그래픽 카드 비싼 거 사가지고 뭐 CP 몇 개 이렇게 둔 다음에 거기서 계속 그 연산해가지고 비트코인 한 알갱이 받는 거 이거 내가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장비도 난 모른다. 그런데 채굴업이라고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해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네가 그 PC 뭐 수백 대, 수천 대 놓고 어디 뭐 수력발전소 옆이든 베네수엘라든 아니면 저기 강원도의 선선한 데든 왜냐하면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이 좀 식힐 수 있는 데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 줄 테니 그 코인 해서 나한테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지금 채굴업이 번성을 했는데 이 채굴업이 가장 번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 네. 중국은 저 고비 사막 저 위쪽으로 가면 한겨울엔 영하 40도예요. 네. 우와. 우리 세계적인 서버 돌리는 국가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어디다 둡니까? 주로 추운데 막 약간 맞아요. 스웨덴 같은 막 정확하게 이런데. 아시네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데 구글의 서버 센터들, 데이터 센터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왜? 한겨울에는 뭐 냉각기 많이 안 돌려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추운 동네든 어디든 하는 데는 이럴 때 대규모 채굴업자들이 생기는데 바로 중국도 고비 사막 근처인 네이멍구라는 곳에서 대규모 이렇게 채굴 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 채굴도 하고 남의 거 대행 채굴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규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석탄 수급이라든가 에너지 수급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단전을 하거나 단수를 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산업 어떤 발전을 하는데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채굴하는데 엄청난 전기를 쓰니까 중국에서 한동안 그걸 관리 감독을 했었거든요. 못하게끔. 자, 예, 제 친구도 지금 캐나다 쪽에서 채굴 같은 걸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온도로 그 도시에 또 온도를 활용해가지고 그 약간 추울 때 그 열이 쓴다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는 대법이 생겼어요. 정당포 같은 거. 금. 왜냐면 팔긴 싫으니까. 팔기 싫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잡아주시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가치를 뭐 50%만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걸 정해서 빌려주는 코인 전당법, 대부업, 담보업이 생겼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비트코인은 끝까지 결국 미래의 화폐가 될 거야 믿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코인을 바탕으로 가장 편하게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들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찾는 네. 것처럼 그걸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 코인을 바탕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앱, 디지털 화폐 같은 거죠. 그 디지털 페이 같은 그거를 만들어서 진화 발전을 하는 또 그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진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들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제일 관심을 둬야 될 거 주식 시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엄청 오르거나 주가가 엄청 떨어져도 항상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있죠. 금융 증권사들이. 증권사. 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매매를 많이 해요. 막 떨어지죠. 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팔아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죠. 그러면
코인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 누가 돈을 벌까요? 거래소. 거래소에 HTS 거래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던 업체라든가 거기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이 A-로 만들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붕업되면서 야 이건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많이 만들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래소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최초로. 네. 그러면 그런 거는 투자 가치가 좋다고 그렇죠.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얼마일까요? 뭐 계속 올랐었거든요. 한동안 상장되고 맞아요. 나서. 아니 교수님 거기 주가는 왜 계속 올랐어요? 비트코인 요즘 계속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빼도 코인이 오르든 올라가도. 떨어지든 거래소는 계속 매매를 해야 되니까 오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제 결론입니다. 네. 짚어드려야 되니까 코인이 생겼다. 그래서 코인 때문에 관련한 다양한 산업들이 생겼어요. 거래소 산업, 대부업 산업, 무슨 산업 이런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꼭 코인 자체를 내가 투자하거나 이런 게 주저된다 하더라도 네네. 코인 말고 코인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그러면 또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거래소는 그래도 나스닥이라는 국가의 관리 체제 안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분명히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게 됐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죠? 아, 저는 네. 진짜 신세계네요, 신세계.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만난 게스트 중에서 신세계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네. 그게 중요한 게요. 이게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기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그렇네. 제대로 못 맞아. 보기도 본질을 하거든요. 놓칠 때가 있죠. 네. 그걸 오늘 짚어주셨어요. 그걸 짚어주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5분의 4는 코인을 안 샀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번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돈이 생기면 살게요. 저기 좀 더 말고 많이. 저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어요.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자산으로 막 좀 가치가 있나 없나. 근데 또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영 배우고 있는 애기처럼 막 아직까지 개형하고 있다가 이제야 약간 경영도 하고 자유형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양날의 검이니까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겠다.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네네. 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그 기술에 투자할 때는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 요즘 핫한 이야기,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